안녕하세요. 판메디 랩입니다. 요즘 유학생들, 미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제한과 압박이 미국에서 많죠. 그래서 미국 유학 생활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약대 유학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관심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최근에 이제 판메디 랩에도 미국 약사 취업 포지션별 취업을 가장 잘 시키는 15개 약대 소개와 함께 미국의 이제 지역약국, 병원 임상약사, 제약회사, 세 분야의 취업 전략 영상을 저희가 이제 판매드립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 제약회사 취업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이런 요청이 많으셔서 오늘 이 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이 미국 약대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지 않죠. 국내 유학원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오로지 약대 입학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약대별 차이는 이제 뭐 입을 다듬고 홍보 문구만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AI 이제 제미나이나 챗GPT로 찾아봐도 일반적인 수준에 그치죠. 이 미국 제약회사 취업이라는 게 미국의 이제 지역약국, 리테일이나 병원 임상약사에 비해서 정보 자체가 많이 압도적으로 적고 또 용어도 어렵습니다. 길도 훨씬 복잡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에서 제약회사, 미국 제약회사가 미국 약사 취업 시장에서 어떤 위치이고 그 안에서 약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산업 펠로우십이 얼마나 좁은 문인지 그리고 그 문을 뚫는데 유리한 미국 약대가 어디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영상의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순서가 미국 제약회사 취업의 실체, 그리고 흔한 오해가 어떤 건지. 두 번째가 미국 제약회사로 가는 유일한 관문, 그리고 그 좁은 문의 실체는 무엇인지. 세 번째가 국적에 따른 이제 지원 가능한 제약회사 펠로우십의 범위. 네 번째, 미국 제약회사 취업을 위해서 미국 약대 제약 중에 반드시 쌓아야 될 스펙과 약대 선택의 중요성이 어떤 건지. 다섯 번째, 미국 제약회사 취업 기준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한 5개 미국 약대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제약회사 취업의 핵심 정리 그리고 판매드랩의 단계별 제약회사 취업도 이제 약대 입학에 대한 지원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서부터 시작할게요. 미국 제약회사 취업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약사 이렇게 생각하면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약을 만드는 모습 이런 것부터 보통 떠올리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서에서는 왜 지금 많은 미국 약사들이 제약회사로 눈을 돌리고 있는지 그리고 제약회사 안에서 약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제 미국 약사의 가장 큰 취업 포지션, 이거 하면 이제 CVS나 월그린 같은 리테일, 지역 약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대형 체인 약국들이 수익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매장은 대규모로 닫고 있고 남은 매장들도 약사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약을 병에 담고 라벨을 붙이는 이런 단순 조제 같은 거는 또 자동 조제 기계와 우편 약국으로 넘어가면서 단순 조제자로서의 약사 자리가 구조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미국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 매년 새로운 약을 쏟아내고 있고요. 미국 FDA가 승인하는 신약이 최근 몇 년간 매년 50개 안팎입니다. 새로운 약이 계속 나온다는 게 그 약을 개발하고 허가받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제약회사는 왜 하필 약사를 원할까요? 약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임상적으로 훈련받은 거의 유일한 전문가가 약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제약산업에는 일하는 약사가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미국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약사의 하루가 어떨까 보면 지역 약국이나 병원의 약사하고 어떻게 다를지 비교해 볼 건데요. 먼저 지역 약국의 약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 지도하고 보험 문제를 처리합니다. 오늘 만나는 환자가 100명, 200명 이렇게 돕는 일이죠. 병원 임상약사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데 의사나 간호사하고 같이 회진도 돌고 중환자 한 명 한 명의 약물 치료 계획을 세우고 조정하죠.
더 깊고 전문적인데 여전히 눈앞에 환자를 돕는 일이에요. 그럼 제약회사의 약사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오늘 환자를 한 명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항암제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FDA에 제출할 서류로 정리하고 미국 전역의 암 전문의들에게 그 약의 근거를 설명할 자료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일까요?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미국 전체 인구를 상대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관여한 약 하나가 승인되면 그 약을 먹는 수십만, 수백만 명의 도움을 준다는 거고요. 일의 규모 자체도 다릅니다. 커리어의 확장성이 다른 건데 제약회사에서는 팀장, 부서장, 임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려 있고 약국에서 20년을 일해도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하고는 대조적인 거죠. 학생들이 이제 미국 제약회사 취업에 관심은 많은데 정작 그 안에서 약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약회사 안에서 약사가 하는 일을 세부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메디컬 어페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하는 일이 의사하고 연구자들에게 그 약의 과학적인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제약회사가 새로운 당뇨병 약을 출시했는데 내분비내과 의사들이 이런 약을 잘 모릅니다. 이때 메디컬 어페어 소속 약사가 병원을 찾아가서 이 약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임상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어떤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인지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의사가 질문하면 답하고 필요하면 논문도 찾아줍니다. 제약회사와 의료 현장을 과학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제약 영업이 아니고요. 약을 많이 팔라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과학적인 사실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아니라 임상 지식이 깊은 약사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거고, 메디컬 어페어가 왜 중요하냐면, 제약회사 펠로우십에서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시장이 어려워질 때도 가장 안 줄어드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제약회사의 꽃이 메디컬 어페어구나.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약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개발 단계에서 약사가 하는 일인데 두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가 클리니컬 리서치, 임상 개발 부서가 있어요. 새로운 약 후보, 물질이 발견되면 이게 정말 사람에게 효과가 있고 안전한지 검증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임상 시험입니다. 실험실에서 유망해 보이던 물질 같은 것도 실제 사람에게서 또 써보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임상 시험이라는 게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단계죠. 이 클리니컬 리서치 소속 약사들이 이 임상 시험이죠.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몇 명의 환자에게 얼마의 용량을 얼마 동안 투여할지 정하고 어떤 지표로 효과를 측정할지 결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레귤라토리 어페어라고 인허가 또는 규제 업무입니다. 임상 시험으로 데이터를 다 모았다고 바로 약을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미국 이제 식품의약국이죠. FDA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받아내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FDA에 제출하는 서류가 수천 페이지, 때로는 수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데이터를 전부 정리하고 FDA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고 질문에 답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결국 승인을 받아내는 거죠. 이번에는 약이 허가를 받고 시장에 나온 뒤에 약사가 하는 일을 보면 세 가지 부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파마코 비질런스라고 약물 감시 부서입니다. 임상 시험이 보통 수백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판되면 수십만, 수백 명이 그 약을 먹죠. 만 명 중 한 명에게만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게 수천 명 규모의 임상 시험에서는 안 보이다가 또 시판 후에 드러납니다. 이런 부작용 보고를 전 세계에서 수집하고 분석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필요하면 사용법에 경고를 추가하거나 회수 결정에도 관여하는 환자 안전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거고, 두 번째가 커머셜입니다. 약의 시장 전략, 마케팅, 매출을 담당하죠. 약학 지식에 사업 감각이 더해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경영학, MBA 같은 학위를 가진 약사가 강점을 가집니다. 세 번째가 HAOR이라고 보건 경제성 성과 연구입니다. 새로운 약이 보통 비싸죠. 그래서 보험회사나 정부가 이렇게 비싼 약을 왜 지원해야 되느냐 묻으면 이때 HEOR이 답을 만들고 이 약이 비싸긴 하지만 환자의 입원을 줄이고 합병증을 막아서 결국 사회 전체로는 오히려 돈을 아낀다 이런 걸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미국 제약회사에서 약사가 하게 될 6개 업무를 하나로 모아서 표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 산업약사회 최신 자료를 보면
제약회사 펠로우 925명 가운데 메디컬 어페어가 292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합니다. 3명 중에 1명이 이 부서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니컬 리서치 147명, 레귤라토리 어페어가 114명입니다. 즉, 제약회사를 목표로 한다면 가장 자리가 많고 기회가 큰 분야는 메디컬 어페어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병원 임상약사가 되려면 병원을 레지던시 과정을 거쳐야 하듯이 제약회사도 정해진 관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산업 펠로우십, 인더스트리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문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단히 좁고, 둘째도 지금 더 좁아지고 있고, 셋째, 유학생에게는 특히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관문이 얼마나 좁은지, 그리고 어느 분야와 어느 회사, 어느 약들을 노려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펠로우십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면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제 미국 제약회사하고 미국 약대가 함께 운영하는 1년짜리 또는 2년짜리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구조가 좀 독특한데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약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실제로 매일 출근하는 곳은 제약회사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러커스 약대 펠로우십에 합격했다면 신분은 러커스 약대 소속인데 실제로는 뭐 존슨앤존슨 같은 이제 제약회사에 출근해서 직원들과 함께 일한다는 거죠. 인턴처럼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급여도 받고 실제 프로젝트를 맡고 프리셉터라고 부르는 현직 지도자들에게 밀착 훈련을 받는 거예요. 회사는 왜 이렇게 할까요? 정규직 채용에 부담 없이 인재를 미리 훈련시키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2년 동안 지켜보고 잘 맞으면 정규직으로 뽑고 아니면 안 뽑아도 된다 이거죠. 학생에게는 제약회사에 들어갈 가장 확실한 통로고요. 아무 경력 없이 갓 졸업한 미국 약사가 정규직 문을 두드리면 거의 뽑힐 경우는 없습니다. 회사가 신입을 훈련시킬 여유가 없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펠로우십을 마치면 2년의 실무 경력과 회사 내부의 인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제약산업에는 일하는 약사 2만 명 중에서 약 25%가 이제 이 펠로우십을 거쳐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이 펠로우십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산업약사회가 매년 미국의 모든 제약 펠로우십을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최신 자료를 보면 현재 미국 전체 펠로우는 925명이고요. 이들은 후원하는 제약회사가 106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아는 세계적인 제약사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 제도가 얼마나 빠르게 커졌는지 보면 10년 전에는 288명이었는데 그게 지금 925명이 됐습니다. 10년 만에 3배 넘게 커진 거죠. 같은 기간에 제약산업 전체의 고용 증가율이 5%밖에 안 됐는데 펠로우십은 253%가 늘었다는 겁니다. 제약회사들이 이 방식으로 약사를 뽑는 걸 얼마나 선호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지난 40년간 배출된 동문이 약 5천 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이제 지금 제약회사 곳곳에서 팀장, 부서장, 임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고요. 나중에 지원할 때 이 선배 네트워크가 여러분을 이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제도다. 계속 커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또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쪼개서 봐야 진짜 현실이 보인다는 거죠. 앞에서 이제 펠로우가 925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숫자를 쪼개서 봐야 되는데 925명 중에서 460명은 2년 차, 작년에 이미 뽑혀서 지금 2년 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러니까 올해 새로 지원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년 차 465개뿐입니다. 미국 전체에서 딱 465개.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어서 비교해 드리면 미국에서 매년 배출되는 미국 약대 팜디 졸업생이 14,000명이 넘어요. 단순히 계산하면 14,000명이 이 465개 자리를 놓고 겨루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비율로는 3%죠. 물론 모든 미국 약대 졸업생이 제약회사를 지망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 경쟁률은 다르겠는데 이 길로 가는 사람이 3%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분명한 겁니다. 병원 레지던시와 비교하면 이 좁다는 게 더 선명해지는데 병원 레지던시 자리가 훨씬 많아서 2026년 기준 미국 전체 병원 레지던시 매칭 성공률이 76%였어요. 지원자 중 넷 중 셋은 어느 미국의 어딘가 이제 병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약 펠로우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쟁이에요. 더 냉정한 사실을 보면 펠로우십을 또 마쳤다고 해서 그 제약회사가 정규직 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는 채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펠로우십은 보장이 아니라 기회라는 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제약회사 취업을 노리는 학생들에게 또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한국의 어떤 유학원도 모르고 미국 현지 학생들도 잘 모릅니다. 앞에서 이제 제약회사 산업 펠로우십이 10년 동안 3배 넘게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늘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신 자료에서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제약회사 펠로우가 941명에서 925명으로 줄었는데 겨우 16명이니까 뭐 별거 아니다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또 다른 데 있어요. 새로 뽑는 1년차 자리가 539개에서 465개로 1년 만에 74개, 무려 14%가 사라졌고요. 전체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이유가 2년차 인원이 늘어서 그 감소를 가려주었다는 거죠. 일종의 착시인 거고 실제로 신규 진입의 문이 14%나 좁아졌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미국 산업 약사회가 내년에는 더 줄어들 거라고 예고하고 있어요. 올해 1년차가 465명인데 내년엔 2년차로 올라갈 사람은 최대 390명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넓을 때는 준비를 안 해도 어떻게든 들어가는데 그런데 좁아지면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진다는 거죠. 465개 자리를 놓고 아무 전략 없이 지원하는 학생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학생의 결과가 같을 리가 없죠. 좁아질수록 오히려 준비한 사람에게만 기회인 거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첫걸음이 바로 어느 분야를 노릴 것인가 그겁니다. 앞 순서에서 이제 제약회사 6개 부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메디컬 어페어스, 그다음에 클리니컬 리서치, 레귤레토리 어페어스, 그다음에 파마코 비질런스, 커머셜, HEOR 이 중에서 어디를 노려야 될까요? 표를 한번 보면 매니부터 볼게요. 메디컬 어페어가 292명이죠. 전체 925명의 펠로우 중에서 292명이기 때문에 3명 중 1명 가까이가 이 부서에 있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오른쪽 칸인데 시장 전체가 14%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메디컬 어페어는 이제 자리를 지켰고요. 정확히는 164개에서 165개로 더 늘어났습니다. 나머지를 보면 클리니컬 리서치라든가 레귤라토리 어페어는 23%, 그다음에 HEO라는 39%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파마코 비질런스도 무려 43%,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위기가 왔을 때 회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는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제약회사에게 메디컬 어페어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바로 산업 펠로우십을 누가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이 왜 약대 선택이 곧 제약회사 취업인지를 증명해 주는 건데 앞에서 이제 펠로우십이 제약회사와 미국 약대가 함께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 약대 쪽을 보겠습니다. 106개 회사가 후원하는데 그 회사들과 손잡고 펠로우십을 실제로 운영하는 미국 약대는 사실상 극소수입니다. 표를 보시면 단 4개의 약대가 미국 전체 펠로우십의 65%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러커스, MCPHS, 그다음에 하워드, 노스이스턴입니다. 특히 러커스 하나의 약대가 331자리, 전체 펠로우의 36%를 운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펠로우십이라는 관문의 열쇠를 이 소수의 약대들이 쥐고 있다는 거고요. 이 약대들은 제약회사하고 수십 년간 파트너십을 맺어왔고 매년 자기네 학생들을 그 회사로 밀어넣는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대들 대부분이 그 AIFA라고 연합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커스라든가 MCPHS, 노스이스턴, USC 같은 약대들이 여기 소속되어 있어서 통일된 채용 일정과 절차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약대에 다니면 검증된 시스템 안에서 펠로우십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바로 이것이 어느 약대를 가느냐가 제약회사 취업의 절반을 결정한다. 이런 말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산업 펠로우십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를 보면 여기서 이제 병원 레지던시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어요. 병원 레지던시는 통합 매칭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하고 병원이 서로 순위를 매기면 컴퓨터가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산업 펠로우십은 그런 통합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각 약대와 제약회사가 개별적으로 학생을 뽑는 거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AIFA, 에이파 소속 약대들은 비슷한 시기에 통일된 일정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러커스 약대의 일정을 예로 들어보면 표를 보시면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2월까지 반년에 걸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일정은 미국 약대 4학년 때 진행이 됩니다. 4학년이면 이제 실습 로테이션, 에피라고 하죠. 외부 실습 로테이션으로 가장 바쁠 때인데 그 와중에 이걸 다 해야 돼요. 여기서 9월 초에 나오는 이제 파인드를 설명드리면 파인드라는 거는 이제 러커스가 주최하는 미국 전역 전체 규모의 펠로우십 설명회 겸 네트워킹 행사입니다. 미국 전체 약대 4학년 수백 명이 여기 다 모여서 제약회사 사람들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행사를 직접 여는 약대에 다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출발부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를 미국 약대 4학년부터 제약회사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고요. 약대 1,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쌓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페이지 일정표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승부처가 레터 오브 인텐트라고 지원 의향서입니다. 단순한 자기소개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제약회사, 이 직무에 맞는 사람인지를 설득하는 편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러커스의 경우에 관심 포지션을 최대 10개까지만 표시할 수 있고요. 331자리 중에서 10개만 고르는 거고요. 프로그램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관심 있는 것만 고르라. 회사는 자신들에게 관심을 표시하지 않는 지원자를 먼저 찾지 않습니다. 즉, 이 10개를 어떻게 고르느냐가 사실상 승부를 결정한다는 거고, 인기 회사에만 몰았으면 전멸할 수 있고, 너무 더 안전하게만 고르면 원하는 곳에 못 갑니다. 두 번째 승부처가 이제, ASA, HP, 미드 이어입니다. 매년 12월에 열리는 이제 미국 최대 약사 학회인데 제약회사들이 부스를 차리고 짧은 대면 면접을 보는데 수천 명이 몰린 이 전시장에서 학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몇 분, 그 안에 자신이 누구인지 이 회사여야 하는지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오늘 영상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학생이든 한국 유학생이든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였는데, 그럼 지금부터 두 사람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하고 F1 유학생은 같은 약대에서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학점을 받아도 지원할 수 있는 펠로우십의 범위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미국 약대를 선택하면 4년을 다 마치고 나서야 내가 이 지원 자격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민권자의 길하고 유학생의 길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학생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면 제약회사 펠로우십이 거의 모든 문이 열려 있죠. 비자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년제든 2년제든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유학생이 아예 지원조차 못하는 자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FDA 로테이션이 포함된 펠로우십이 있어요. 일부 펠로우십 같은 경우엔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중간에 몇 달간 FDA에 직접 파견되어 근무하는 기회를 주는데 규제 당국이 이 약을 어떻게 심사하는지 안쪽에서 배우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제 레귤라토리 어페어스, 즉 인허가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것보다 강력한 이력서 자산이 없죠. 그런데 FDA는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규정상 미국 시민권자만 근무할 수 있고 영주권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시민권자만의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민권자 학생이면 노려야 되고요. 두 번째가 약대가 시민권을 요구하는 자체 펠로우십이 있어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서던 캘리포니아, USC 같은 약대는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펠로우십에 미국 영주권 시민권자 학생만 요구합니다. 유학생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단 이제 시민권자라고 해서 또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3%라는 경쟁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오히려 미국 최상위권 학생들과 정면으로 교류화된다는 거죠.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제약회사 펠로우십을 볼게요. 유학생들에게는 이제 미국 학생에게 없는 벽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벽이 산업 펠로우십이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보통 이제 미국 회사에 취업하면 회사가 취업 비자를 신청해 주는데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스폰서한다고 하죠. 그런데 제약 펠로우십은 거의 대부분 해주지 않습니다. 러커스의 규정을 그대로 읽어보면 러커스는 어떤 지원자에게도 비자를 스폰서하지 않는다. 오퍼를 받으면 펠로우십 전 기간 동안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된다. 즉 이제 네가
학생이 알아서 일할 자격을 갖추고 오라 이거죠. 냉정하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스스로 OPT를 확보해야 이 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FDA 로테이션 같은 이제 포함된 자리인데 지원해도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리스트에서 아예 빼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벽은 일부 약대의 자체 펠로우십입니다. 말씀드렸죠. USC 같이 영주권이나 시민권 학생들만 가능한 곳들이 있는데 유학생은 지원할 수 없고 이렇게 벽이 세 개가 되기 때문에 유학생들은 제약회사 취업이 정말 정말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같은 분명히 길이 분명히 있죠. 특히 첫 번째 벽, 스스로 OPT를 자격을 증명하자는 이 문제만 풀면 러커스의 331짜리 펠로우십 자리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산업약사회 최신 자료를 보면 새로 뽑는 펠로우십 자리의 84%가 2년 제장입니다. 465개 중에서 390개가 2년짜리라는 거죠. 왜 2년짜리를 선호할까요? 1년짜리는 겨우 업무를 익힐만 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이고요. 2년은 돼야 제대로 일을 배우고 성과를 낸다 이거죠. 2년제를 마친 사람이 더 높은 직급으로 취업한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2년제 쏠림이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요. 그러면 2년짜리 산업 펠로우십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24개월 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있어야 돼요. 유학생이 졸업 후에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OPT죠. 근데 기본적인 약대 팜디 학위만 가진 유학생들은 OPT 딱 12개월밖에 안 됩니다. 24개월이 필요한데 12개월밖에 없다는 거죠. 회사가 2년 동안 일할 자격이 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답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년제 펠로우십은 지원 자체를 아예 못하죠. 결국은 유학생은 이미 3%로 좁아진 그 문에서 84%의 2년제를 통째로 포기하고 나머지 16%만 노릴 수밖에 없어요. 465개 중에서 겨우 75개, 1년제만 남는 거고요. 좁은 문이 더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문의 84%가 아예 닫혀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방법은 사실 스템입니다. 스템 학위를 받은 유학생들 같은 경우엔 OPT를 1년에서 추가 24개월 더 연장하는 건데요. 미국 약대 졸업생의 기본 12개월에 24개월을 더하면 36개월, 3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표의 세 번째 줄이 있죠. 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75개에서 465개로 6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마지막 줄도 여기 중요한데요. 36개월 중에서 24개월 펠로우십을 쓰면 12개월이 남죠. 이 12개월이 왜 중요할까요? 펠로우십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진짜 취업 비자인 H1B를 신청할 시간이라서 그렇죠. 이 여유가 없으면 펠로우십이 끝나는 순간 미국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인데 제약회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미국 약대 유학생들에게 스템은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 생존 조건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붙이면 어느 약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템을 확보하는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약대는 학생이 알아서 뭐 이제 마스터 디그리라든가 듀얼 디그리 이런 것도 찾아 헤매야 되고 어떤 약대는 학교가 알아서 스템 학위를 손에 쥐어주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네 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 취업을 위해서 미국 약대 제약 중에 반드시 만들어야 될 스펙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약대를 잘못 고르면 제약회사 취업이 아예 불가능해지는지를 볼게요. 펠로우십에 합격하는 학생들이 이제 약대 제약 중에 무엇을 했을까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제약회사 인턴과 산업실습입니다. 가장 중요하죠. 합격자들의 상당수가 이미 약대 제약 중에 그 회사에서 인턴을 했거나 실습을 돌며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APPE, 심화 실습이죠. 이걸 보면 미국 약대 4학년은 이제 1년 내내 여러 현장을 도는데 대부분 병원이나 리테일 약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실습을 제약회사로 갈 수 있느냐가 결정적인 거죠. 그때 만난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뽑아주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인데요. 채용이 낯선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게 간다는 거고, 두 번째가 네트워킹입니다. 미국 제약업계가 유난하게 인맥으로 움직입니다. 산업약사회 학생 지부 활동이라든가 ASHP 미드이어 참가가 실제로 결과를 바꾼다는 거죠. 세 번째, 듀얼 디그리, 복수학입니다. 제약회사 같은 경우엔 규제, 임상시험 관리, 사업을 이해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경영학 석사, MBA라든가 공중보건 석사, MPH, 규제과학 석사 이런 것들을 같이 취득한 학생이 유리하다는 거죠. 유학생들에게 이것이 스템 OPT를 확보하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 GPA 리더십입니다. 서류에서 걸리지 않으면 약대 GPA가 뒷받침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학생이 혼자
힘으로 아무 약대에서나 만들 수 있을까요? 대답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스펙을 왜 학생 혼자 힘으로 만들 수 없는지를 보면 첫 번째, 미국 제약산업 실습은 약대가 열어줘야 됩니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제약회사에 전화해서 실습하게 해달라. 이거는 뭐 당연히 불가능한 거고요. 미국 제약회사와 미국 약대 사이에 공식 실습 협약이 있어야 갈 수 있고 협약이 없는 약대의 학생은 아무리 뛰어난 학생이라도 실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학생은 또 이민법까지 겹치죠. CPT라는 미국 약대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커리큘럼에 정식 과목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자리를 구해와도 취소가 되는 거고 둘째, 펠로우십 네트워크는 약대가 쥐고 있다는 거죠. 앞서 보셨듯이 펠로우십의 65%를 소수의, 극소수의 약대가 운영하고 제약회사와 수십 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고 기회를 절대 안 주고요. 세 번째, 지원 자체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레터 오브 인텐트 작성, 그다음에 10개 포지션 선택, ASHP, 미드이어 면접 모두 훈련이 필요하죠. 좋은 약대는 정규 과정으로 이력서 첨삭과 모의 면접도 제공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는 곳은 학생이 모두 다 맨몸으로 부딪혀야 됩니다. 결국 제약회사 취업 스펙은 학생 개인의 능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약대가 실습을 열어주고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지원 훈련을 시켜줘야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약대를 내가 입학하느냐가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지원할 미국 약대를 고를 때 세 가지를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명문 상위권 미국 약대 가면 다 되겠지. 뭐 US 뉴스 월드 리포트 랭킹 상위 약대면 제약회사 취업도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 랭킹이 100% 미국 약대 교수들의 논문과 연구비로 매겨집니다. 제약산업, 제약회사 취업률이라든가 펠로우십 실적이 단 1%도 1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최상위권 약대 중에서 상당수가 산업약사회 펠로우 배출 명단에 이름조차 없고요. 두 번째, 학비가 싼 미국의 저 지방 시골 약대에 가서 돈 아끼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약회사가 없는 지역에는 산업 실습을 나갈 회사도 인턴 자리도 네트워킹을 할 사람도 없습니다. 스펙의 1순위가 약대 제약 중에 제약회사 경험인데 주변에 제약회사가 없는데 그 스펙을 쌓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학비는 아꼈지만 미국 제약회사 취업의 길은 처음부터 닫혀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일단 아무 약대나 붙어보자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미국 산업약사회 데이터를 보면 냉정한 진실이 드러나는데 미국의 약사 배출 약대가 117개가 있는데 펠로우 배출 실적은 상위 15개 약대에만 몰려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거의 약대는 한 해에 한 명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펠로우십 파트너십이 없는 약대는 아무리 학생이 뛰어나도 제약회사로 믿어줄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미국 제약회사 취업을 잘 시켜주는 약대는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까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펠로우십을 직접 운영하는 규모입니다. 그 약대가 제약회사 손잡고 만든 자리가 많을수록 학생에게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둘째, 실제 펠로우 배출 실적인데, 펠로우십을 많이 운영하는 약대하고 펠로우를 많이 배출하는 약대는 다릅니다. 자리를 100개 운영해도 그 자리를 다른 약대 학생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지표를 다 봐야 진짜가 보인다는 거고요. 셋째, 제약 클러스터와의 근접성입니다. 캠퍼스 주변에 제약회사가 밀집돼 있어야 산업실수도 하고 인턴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시골 약대의 함정을 피하는 기준이죠. 넷째, 스템 경로와 에이파 소속 여부인데 유학생들에게 스템 학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가 생사를 가르는 거고 그 약대가 펠로우십 연합체에 소속되어서 검증된 시스템으로 학생을 지원하는지도 봐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한 약대가 미국에 5개가 있습니다. 그게 다 러커스, MCPHS, 노스이스턴, USC, 템플입니다. 다음 순서에서 이 약대들이 재학생들에게 펠로우십과 제약회사 취업을 어떻게 밀어주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의 5번째 순서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네 번째 순서에서 말씀드렸던 제약회사 취업을 잘 시켜주는 미국 약대 선택 네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한 5개 약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시는 표에서 세 가지를 읽으셔야 돼요. 첫째가 러커스가 압도적이죠. 운영 330일짜리 배출 77명, 두 지표 모두 1위하고 2위와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둘째, 운영과 배출 두 지표 모두 2위인 약대가 MCPHS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칸을 보면
MCPHS만이 스템 학위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각 약대마다 유학생의 접근 조건이 완전 다릅니다. 노스이스턴 같은 경우에는 코업 관리가 필수이고 USC는 자체 펠로우십의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약대를 소개할 때 장점만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단점까지도 같이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 약대입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뉴저지는 이제 미국 다국적 제약사의 본사하고 연구소가 가장 밀집한 제약 심장부입니다. 그래서 뭐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머크 같은 회사들의 본사가 있고요. 러커스는 또 이제 그 RPIF라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산업 펠로우십을 운영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331자리이고요. 미국 전체 925자리 중에서 331자리가 이 약대 하나를 통해 배정되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이죠. 1984년에 시작해서 40년이 넘었고 누적 동문이 1000명이 이제 그 지금 제약회사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러커스에 못 가면은 이 펠로우십도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331개 중에서 러커스 약대 출신이 차지한 자리는 77개뿐이고 나머지 77%가 다른 약대 출신들이 매년 채우고 있습니다. RPIF가 이제 미국 내 모든 인증 약대 졸업생들에게 열려 있기 때문이고요. 그럼 이제 러커스 재학생들에게 무엇이 유리할까요? 첫째, 파인드 설명회. 그걸 이제 러커스가 직접 주최하기 때문에 전국 약대 4학년, 미국 전체 약대 4학년 수백 명이 모이는 행사를 러커스에서 치르죠. 두 번째, 러커스 펠로우가 되면 겸임 교수 자격을 받아서 직접 강의도 하시고 교수와 논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산업 경력의 학술 실적까지 동시에 쌓는다는 거죠. 다만 유학생들에게 조건이 있는데 RPIF는 비자를 스폰서하지 않기 때문에 스템 OPT 36개월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고 FDA 관여 자리는 시민권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리스트를 그렇게 맞춰서 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스턴의 MCPHS 약대입니다. 제약회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한국 유학생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선택지고요. 규모를 보면 2003년에 만든 이제 그 바이오 파마서티컬 인더스트리 펠로우십을 운영하는데 러커스에 이어서 미국의 2위고요. 표를 보시면 이제 운영이 122자리로 2위, 배출이 34명으로 역시 2위입니다. 이 두 지표 모두 2위인 약대가 MCPHS 하나뿐이에요. 게다가 이제 시장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118자리에서 122자리로 늘렸습니다. 뭐 모더나 아니면 나케다, 파이자 같은 회사가 MCPHS하고 손잡은 이유는 보스턴이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이고 MCPHS가 그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게 이제 스템인데요. 다른 약대에서는 학생이 알아서 석사나 듀얼 디그리를 찾아 헤매야 되는데 MCPHS는 그 열쇠를 약대가 쥐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엔트리 과정에서 이제 스템으로 인정되는 이제 BS in Pharmacy and Life Science 학위를 팜디하고 함께 취득해서 OPT가 36개월이 됩니다. 2년짜리 펠로우십을 마치고도 12개월이 남는다는 거죠. 또 펠로우가 되면 교수 한 명이 학술 멘토로 배정돼서 강의하고 연구 발표, 봉사 목표까지 채웁니다. 산업 실무만이 아니라 학술 실적까지 쌓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같은 보스턴의 노스이스턴 약대입니다. 이 약대는 미국의 다른 어떤 약대에도 없는 단 하나의 강점이 있는데 바로 코업이라고 해요. 코업이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 협동 교육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 약대에 다니는 동안 제약회사에 가서 유급으로 그것도 풀타임으로 일하는 제도입니다. 몇 주 구경하는 인턴이 아니라 몇 달간 진짜 직원처럼 일하고 이 제도를 정식으로 운영하는 이 그 약대는 미국에서 노스이스턴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에 펠로우십이라는 그 좁은 문 하나에 모든 걸 거는데 노스이스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재학 중에 이미 제약회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졸업할 때쯤이면 이력서에 실제 근무 경력이 적혀 있고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고요. 출발부터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펠로우십이 74자리로 미국 4위인데 10년 전에는 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펠로우가 되면 규제과학이라든가 경영, 공중보건 석사를 학비 지원받으면서 딸 수 있고요. 돈을 벌면서 학위도 따는 것이고 유학생들에게는 이 석사가 스템 OPT를 확보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유학생이 주의해야 될 건 이 코업이라는 게 CPT로 수행되기 때문에 풀타임 CPT는 누적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졸업 후에 OPT 자격을 영구적으로 잃는다는 거죠. 네 번째는 LA에 있는 USC입니다. 서부에서
제약회사 취업을 노린다면 이제 사실상 대안이 없는 약대죠. 산업약사의 기준은 배출 실적이 서부 1위고 전체 6위이고 자체적으로 31자리를 운영하면서 32명을 배출했습니다. 진짜 무기가 이제 트로전이라고 불리는 동문 네트워크인데 미국 산업계 전반에 포진한 USC 출신들의 결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USC가 자체 운영하는 펠로우십은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지원조차 할 수 없고요. 이걸 모르고 서부 1위니까 USC 입학해야지 하면 이제 4년 뒤에 큰 실망을 하게 되겠죠. 화려한 실적이 곧 유학생의 기회는 아니다 이런 거고요. 정리해보면 이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는 USC가 서부 최고의 선택지고 반면에 유학생들에게는 자체 펠로우십으로 가는 약대가 아니라 듀얼 디그리로 스템 OPT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트로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 기업 펠로우십을 뚫는 약대를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가 필라델피아에 있는 템플 유니버시티 약대입니다. 뉴저지하고 펜실바니아에 이어지는 이제 제약 코리도의 대도시에 있죠. 그리고 캠퍼스가 템플 유니버시티 호스피탈하고 이제 의대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연구교수 상당수가 이제 제약업계 출신이고 펠로우 배출도 28명, 미국 전체에서 10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템플의 강점 같은 거 보면 레귤러토리 어페어스하고 이제 파마코 비지넌스 규제와 약물 안전 분야에 특화된 교육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분야가 지금 성장하는 분야가 아니죠. 약물 안전 신규 자리가 1년 만에 43%, 규제도 23%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템플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표에 정리된 대로 첫째, 규제와 약물 안전이 시민권 요건이 적어서 유학생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고 자리가 줄어도 애초에 지원조차 못하는 분야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둘째, 규제과학 석사라든가 제약과학 박사로 스템 경로를 확보하면 OPT 36개월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셋째, 필라델피아 제약 코리도라는 입지 때문에 인턴과 네트워킹도 풍부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판매 디랩이 이 과정을 어떻게 함께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미국 제약회사 취업의 성패는 네 가지 승부에서 갈리고요. 첫째, 미국 약대 선택입니다. 전체 펠로우십의 65%를 전체 미국 약대 중에서 4개 약대가 통제하고 있고 117개의 약대 중에서 대부분이 펠로우를 거의 배출하지 못합니다. 어느 약대를 나왔느냐가 이미 절반을 결정한다는 거고 둘째, 분야 선택입니다. 메디컬 어페어가 이제 전체의 3분의 1이고 시장이 무너지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셋째, 기업 선택입니다. 사노피라든가 다이이치산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곳들이 자리가 늘고 있고 제네텍 이런 곳들은 이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넷째, 유학생이라면 비자 설계죠. 펠로우십이 84%가 2년제이기 때문에 24개월 자격이 필요한데 기본 OPT는 12개월 뿐이고 스템이 없으면 시작조차 못하죠. 그런데 이 네 가지를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혼자 설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도 약대별 조건도 비자 계산도 학교 홈페이지나 유학원 상담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판매들이 이 승부처를 어떻게 함께 풀어드리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판매들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전에 일반 유학원하고 이제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유학원들은 보통 미국 대학 합격까지만 이제 지원하죠. 지원서를 쓰고 에세이를 손봐서 붙여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내 말씀드렸듯이 미국 제약회사 취업에서 약대 합격은 단순히 시작일 뿐입니다. 약 입학한 뒤에 GPA 학점도 관리하고 산업 실습도 나가야 되고 스템 학위로 비자를 설계하고 나플렉스 미국 약사 면허도 취득하고 펠로우십에 지원하는 이 긴 여정 이게 전체가 승부죠. 판메디랩은 이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해서 관리하고요. 입학, 재학, 면허, 취업까지 표에서 보시는 대로 판메디랩의 다섯 단계는 오늘 다룬 제약회사 취업 관문에 하나하나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지금부터 그 단계를 제약회사 취업 준비의 관점에서 풀어드릴게요. 판매드립의 첫 번째 단계는 어드미션, 미국 약대 입학 전략입니다. 그런데 출발점이 일반 유학원과 완전 다르죠. 유학원들은 합격 가능성이 높은 약대만을 찾아주는데 판매드립은 미국 제약회사 취업으로 이어지는 약대를 찾아드리고요. 명문이라고 붙기 쉽다고 골랐다는 가는 이제 4년 뒤에 그 길이 닫혀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학생의 신분과 목표를 먼저 파악하고 이 학생이 유학생인지 시민권자인지에 따라서 지원할 약대 리스트 자체가 달라지고요. 유학생이 제약회사를 목표로 한다면 MCPHS처럼 당연히 스템 학위를 제공하는 약대, 러커스처럼 펠로우십 파이프라인이 강한 약대를 우선순위에 두겠죠.
시민권자라면 USC 자체 펠로우십이라든가 FDA 로테이션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선택지를 더 넓게 잡고요. 여기에 산업약사의 펠로우십 데이터, 각 약대의 배출 실적, 제약 클러스터 위치, 에이파 소속 여부까지 반영해서 이 학생이 이 약대에 가면 제약회사 취업까지 어떤 경로가 그려지는지를 설계해 드립니다. 신입 지원뿐만 아니라 편입 전략도 같이 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약대 입학 후에 본과 진학까지 이어지는 과목별 GPA 관리인데 왜 GPA가 중요할까요? 펠로우십 지원에서 GPA가 서류 통과의 첫 관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과 인맥이 있어도 학점이 낮으면 서류에서 걸려져서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미국 약대 커리큘럼이 방대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바이오케미스트리라든가 파마콜로지라든가 뭐 테라퓨틱스 이런 여러 과목들이 쏟아지는데 영어로 공부하는 유학생들에게 부담이 크겠죠. 한 학기라도 학점이 무너지면 4년 내내 따라다니는 약점이 됩니다. 판메드랩은 현직 미국 약사와 미국 약대 출신 튜터들이 이제 과목별로 GPA를 관리해 드리고요. 단순한 시험 대비가 아니라 어느 과목이 펠로우십과 미국 약사 면허 시험에 중요한지를 알고 우선순위를 잡아서 관리해 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가 오늘 강조한 내용이 전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스펙이죠. 스펙과 비자를 동시에 설계하는 건데 앞에서 펠로우십에서 필요한 스펙 네 가지는 말씀드렸죠. 산업용 그 에피, 그다음에 네트워킹, 복수하기, 듀얼 디그리, 리더십 이런 것들 판매드립은 이걸 약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 로드맵을 짜드리고요. 몇 학년에 어떤 인턴을 하고 언제 학생 지부에 들어가고 언제 제약회사 에피를 신청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설계하죠. 4학년에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그리고 유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자 설계가 있는데 84%가 2년제라 24개월이 필요한데 기본 OPT는 12개월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스템이 생존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판메디랩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약대에 어떻게 스템 학위를 확보할지 언제 듀얼 디그리를 시작할지를 개별 설계하고 놀스이스턴의 코업 12개월 함정 같은 것도 여기서 관리를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나플렉스죠. 미국 약사 면허 시험을 한 번에 통과시키는 단계입니다. 이게 왜 제약 취업에 중요하냐면 약대 학점 관리하고 산업 에피 돌고 스템을 확보하고 펠로우십 오퍼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약사 면허 시험에 떨어지면 그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펠로우십이라는 게 약사 면허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요. 유학생들에게 이제 미국 약사 면허 시험의 실패가 단순한 재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유학생의 OPT 기간이 한정돼 있죠. 약사 면허 시험에 한 번 떨어지면 또 몇 달을 쓰게 되고 그만큼 실제로 OPT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취업 비자도 날아가는 거죠. 유학생들에게 나플렉스는 반드시 한 번에 붙어야 되는 시험이고요. 판메드랩은 기출문제 기반의 원패스 튜터링으로 한 번에 통과하도록 준비시켜 드립니다. 판매드랩의 이런 이제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가 결국 결과를 결정하는데 판매드랩의 컨설턴트하고 튜터들은 실제 미국 약대, 의대, 치대를 졸업한 선생님들하고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약사들입니다. 이론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그 길을 걸어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장 큰 차별점은 약대 입학, 재학, 면허, 취업이 하나로 이어지는 거고요. 일반 유학원은 합격하면 관계가 끝나지만 그 다음부터 학생은 혼자겠죠. 판매드랩은 합격이 시작입니다. 입학 후에 학점 관리, 스펙, 비자 설계, 면허 통과, 펠로우십 매칭까지 같이 만나는 거죠. 오늘 영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신분과 목표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판매드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춘 1대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